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천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강산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형 인사하실 때 제사 지내는 줄 알았어요. 약간 뭔가 갑자기 점잖은 느낌이어야 될 것 같은 주제라서. 항상 이렇게 하다가 막 이런 거 하다가 네, 오늘은 뭔가 좀 점잖은 느낌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주제라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서울대학교 대 카이스트입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두 대학교인데요. 혹시 이 대학교에 대한 첫인상 어떤지 한번 MC분께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일단 수학 수포자여가지고 그래요? 카이스트는 꿈도 못 꿔봤는데 그렇죠. 네. 공대만의 그것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우리 산이 학생 공대잖아요. 저 오늘 대박이죠. 왜요? 오늘 이 주제 네. 제가 진짜 기다렸던 주제가 드디어 나왔어요. 본인이 저 두 대학교인 것처럼 그게 아니라 사실 물론 명문대라서 그렇죠.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교직원을 제가 진짜 관심이 있었거든요, 원래. 근데 교직원에 대해 들은 게 없어요. 왜냐면 주변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워낙에 이제 신의 직장이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관련된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죠. 오늘 진짜 궁금합니다. 저는 옛날에 그 교직원분들의 그 사무보조 알바를 했던 네. 그런 기억이 나요. 어떤 꽤 오래 일을 하는 했었거든요. 거예요? 저는 이제 우체국 가서 돈 뽑아오고요. 저희 영수증 붙이고요. 예. 그리고 우편물 모아가지고 갖다 드리고 뭐 이런 게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요. 네네. 이제 한 교직원분이 저한테 네, 고백했어요? 아니 너 나중에 이 교직원도 꼭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게 정말 좋은 직장이라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계시던 분들 중에서 한 분은 LG전자를 그만두고 교직원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요. 한 분은 은행을 그만두고 교직원으로 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두 기업 다 우리 학생들이 다들 되게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만두고 여기 와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물론 사람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누군가한테는 정말로 신의 직장일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홍쌤께서 그 국내 대학교의 그 취업 경쟁률이 좀 높은 건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교직원 채용 관점에서도 오늘 이 방송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대학을 좀 알아보는 관점도 같이 오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명문대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 실제로 지금 수도권 4년제 대학 취업률 15년도 자료를 보면 서울대 취업률이 한 71.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고려대학교가 한 74%가 좀 넘는 수준, 성균관대가 한 73.7%, 연대가 한 72.3%라고 하니까 요즘 이제 취업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1의 명문대학 서울대도 취업률이 그렇게 지금 높은 수준은 아니다. 또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오히려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10년도에는 카이스트 졸업생의 취업률이 한 58.4% 정도 됐는데 14년도 지표를 보면 50%가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물론 이제 카이스트는 이제 석사라든가 계속 연구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국립 명문대들의 취업률도 지금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그건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일단 두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현장 취재를 하면서 가장 느낀 게 정말 들어가고는 싶은데 아이들이 정보가 없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대학에 입시할 때 느낌? 그냥 뭐 성균관대는 삼성이 재단이더라. 뭐 카이스트는 어떻하더라. 이런 정도만 알고 있지 저희가 교직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저를 포함한 모든 대학생들이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네, 알겠습니다. 자, 친구들의 이야기는 그럼 영상 보고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강산입니다. 오늘따라 오늘의 앞에 주제는 있네요.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의 대결인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두 개 대학인 만큼 학생들의 의견 또한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곳곳을 누비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가까워지기도 했는데 얼굴도 좀 커졌어요. 질문까지 아니었네요. 카이스트와 서울대를 비교했을 때 카이스트가 일단 세계적인 막 지표 이런 걸 봤을 때 좀 더 위에 있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직원으로서 아무래도 대학교 레벨이 제일 큰 서울대에 한 표 하고 싶은데요. 국내 최고 대학 엘리트잖아요. 이게 대부분 알고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카이스트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카이스트는 세계적인 지표에도 세계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네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서울대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랑 카이스트 중에서 선호하는 게 있나요? 저는 서울대를 왜요? 일단 서울대는 우리가 옛날부터 되게 불지의 대학교 그렇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교 중에 하나죠. 어디 가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이라고 네, 자체 모자이크를 해주셨는데 얼굴에 모자이크를 이렇게 모자로 하셨네요. 공개하기 싫어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모자이크를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 모자이크네요, 진짜. 카이스트란 학교 자체가 뭐 연구원들이나 전문적인 그런 학생들이 많이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죠. 네,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는 막상막하게 되기로 했어요. 오호. 그리고 제가 결과를 판넬로 보여드리면 네. 짜잔! 16명 대 14명으로 서울대학교에 아주 근소한 근소한 차이네요. 제가 이거 결과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인터뷰 영상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네. 자칫 인기 투표가 돼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교직원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가고 싶었던 학교 찍은 네, 그거를 약간 왜냐면 교직원에 대해 들어본 게 없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그럴 수 말을 할 수 있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학교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백수형. 네, 문과생이지만 텔레비전 드라마에 빠져서 카이스트에 가고 싶었던 남자. 진짜 재밌게 봤는데. 드라마 너 대학에 대한 로망을 그냥 예, 가면은 정말 그렇게 막 진짜 공감이요. 청춘 그 말깨개이 나를 보며 막 설레. 예, 왜? 네, 백수의 노트. 네, 먼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갈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네, 저도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 학교 갈 줄 알았거든요. 네, 서울대학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는요. 일단 뭐 행복은 성적순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럼요. 우리가 대한민국 1등 대학이 세계에서 몇 등 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네, 전 세계와 경쟁하고 있는 우와. 서울대학교는 세계 36위 대학으로 우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영국의 이제 대학 평가 기관인 QS가 발표한 2015년도 세계 대학 평가 기준이고요. 뭐 참고로 이제 카이스트는 43위고요. 2006년도에 서울대가 63위였는데 지금 이제 36위까지 올라간 거 보면 엄청 뛰었네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겠네요. 무조건 예. 떨어지진 않고. 일단은 선생님께서 그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36이라고 나와서 우리가 네. 좋게 반응을 하는데 네. 아주 초라한 순위죠. 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교육률은 뭐 전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리고 인적 자원들의 그런 두뇌 수준도 저는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근데 우리나라 국력에 비해서 대학의 경쟁력은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좀 올라가는 수준이다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네. 서울대학교 우리나라 대표하는 대학이고 1945년도에 조선교육심의회라는 이런 단체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당시 일제가 설립했던 경성제국대학 그 건물을 활용해서 국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종합대학교를 설립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6년도에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대한 법령이 공표가 되면서 구체적으로 46년 10월에 서울대학교가 개교하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캠퍼스가 곳곳에 산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70년도부터 하나로 모으기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관악 캠퍼스 조성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의학 쪽, 그러니까 간호, 의과대학, 치의학대학 쪽은 저 연건 캠퍼스가 또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타공인하는 우리나라 제1의 대학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인데요.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 교수들이 요즘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왜죠? 이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인 교수들이 많이 초빙을 했어요. 근데 연구 처우라든가 각종 대우 같은 거에 좀 이렇게 불만들이 있는지
외국인 교수들이 지금 많이들 떠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일단은 뭐 대학마다 당연하게 좀 외국인 교수님들의 그 비율이 굉장히 많아진 거를 옛날보다 지금은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서울대는 어떤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그렇죠. 단적인 사례가 네. 그 입양아 출신으로 첫 서울대 교수로 임용돼서 화제를 모았던 네. 소렌슨 교수가 계세요. 네. 근데 이분이 또 모국에 사실은 봉사하겠다는 개념으로 한국에 와서 교직 생활 진행했는데 좀 열악한 처우, 연봉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홍콩 대학으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서울대 외국인 전임 교원의 비율이 한 5.5% 정도 되거든요. 이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자국 내 우리나라 기업 그 대학들보다도 낮은 수준이에요, 서울대가. 그러니까 고려대가 한 7%, 성대가 한 6.6%, 연대는 7.6%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도 낮고 또 해외 유수한 대학들, 그러니까 도쿄대, 홍콩대, 싱가포르 이쪽은 외국인 교내 교원들의 비율이 한 10%에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폐쇄적인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들어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수들은 서울대라는 네임밸류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연봉이 적어도 서울대라는 교수 타이틀이 이제 사회적 지위가 상당하기에 그 부분을 감내하고 교수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봉 수준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의 경쟁력을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서울대학교의 전망은 어떨까요? 실제로 지금 나아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의 국제 공동 연구 논문 수를 우리가 한번 보면 서울대가 5년간 그 총 건수가 4899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수는 2010년도에는 한 1,800건 정도 됐는데 14년도에 2,300건이니까 제법 늘기는 늘었어요. 하지만 5년간의 토탈 그런 공동 연구 건수가 한 10,000건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저에게 1등은 이제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대학은 32,0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약 3배에 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국제적인 시장에서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국제화 지표가 우리나라 대학들이 좀 낮은 수준이다.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더 점진적으로 우리가 개혁하고 또 서울대가 더 연구개발 활동에 집중해야겠죠. 어떤 학술적인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대학의 결과가 아직은 좀 우리나라의 좀 대한민국의 국격에 비해서는 좀 미진하지 않나. 다른 부분들보단 좀 분발을 하고 더 많이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 1등을 하고 싶으면은요 국문과에 가면 됩니다. 서울대 국문과가 우주에서 국문과 제일 잘하는 데. 그렇네요. 그렇죠. 네, 교수님들도 전부 다 전원 원어민 교수님들이시고요. 네, 그렇죠. 국문과니까요. 그렇죠. 네, 아무도 유학도 안 가요. 네, 그렇죠. 외국인 교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국문과 가면 된다. 네, 저는 그리고 약간 학생으로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36이라는 소리 딱 들었을 때 와, 대단하다 싶었거든요. 근데 홍 쌤이 그러셨잖아요. 우리나라의 교육률에 비하면 좀 낮은 수치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교육률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순위는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기관인 만큼 사실 여건도 좋을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카이스트는 어떨지 좀 궁금한데요. 카이스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백수요. 저는 아까 카이스트의 취업률이 낮은 이유 중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카이스트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입니다. 최근 이제 카이스트가 창업에 산실이 됐어요. 취업만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을 많이 권장을 해서 이제 스타트업 카이스트 그리고 창업 보육센터 같은 기관을 운영하면서요. 학생들과 교원들이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어서 꾸려나가는데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카이스트에서 창업한 그런 기업들이 1,200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요. 알겠습니다. 일단 창업 지원이 세계 유수 대학들의 그 추세이기도 한데 홍 쌤께서 그 카이스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카이스트는 이제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이제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 그러니까 제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니까 이런 우수한 인력들을 국내에서 빨리빨리 끌어모으기 위해서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제도를 시작이 됩니다. 71년도에 이공계 대학원이라고 한국과학원이 이제 그 전신이 되고요. 그다음에 81년도에 한국과학
한국과학원과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러니까 요 지금 우리가 키스트라고 하는 단체하고요. 통합돼서 이제 한국과학기술원, 지금의 카이스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들과 좀 이렇게 합병이라든가 통합 관련된 부분들이 꾸준히 이어졌다가 2008년도에 이제 공식 명칭을 카이스트로 이제 변경을 하게 돼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국립대학이고 특수대학이고 IT 강국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대전, 대덕 쪽에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그 자양분이 되는 교육단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창업 지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정말로 그 상장한 기업들이 저도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1,245개 정도 되고 여기서 진행된 고용 인원만 한 33,000명. 그리고 그 기업들이 연 매출의 합계액이 1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50개 기업은 코스닥에 지금 이미 상장이 돼 있고요. 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골프전 뭐 이런 기업들도 결국 여기서 스타트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백세노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이제 삼성에서 예. 반도체 수출한다. 예. 또는 이제 현기차가 이제 자동차 수출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대학의 교육 모델도 수출을 하고 있을 줄이에요. 네. 엄청 좋은 겁니다. 네, 카이스트의 교육 모델이 지금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중경이공대학이라는 대학에 이제 교육 모델을 수출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케냐랑 이디오피아 같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같은 데 이제 수출을 하면서 새로운 모델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르죠. 이렇게 모델로 우리의 역할을 판다는 것 자체가 멋있는 일인 것 같은데 그 카이스트가 최근 여러 개발국들의 그 벤치마킹이 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 때문입니까, 선생님? 이건 전체적인 교육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전후 일본, 그다음에 뭐 전후 소독, 그리고 우리나라. 단기간에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성장했다면 또 우리나라 이런 교육열이 굉장히 큰 밑바탕이 됐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좋은 인재를 양성해가지고 경제를 성장시켰던 한국의 그런 대학들은 어떤 대학이 있을까? 그러면 주요 국립대학들을 국가 차원에서 좀 유지를 하고 그를 통해서 좋은 인재를 뽑아내고 그 인재들이 산업형장에서 수출 역군이 되고 이런 과거의 성공 모델을 케냐나 또 중국 정부 측에서도 따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이스트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미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얼마 안 지나 대학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유수대학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유수대학들도 취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정보는 지천에 널려 있거든요. 언제든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그런 성공 모델을 답습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명문대학들은 한국에서는 항상 입지가 공고하잖아요. 서울대는 항상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안주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좀 등한시하고 그러다 보면은 대학 자체에 대한 지금 존재 유무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더군다나 또 국내에만 이 좁은 울타리 내에만 머물게 되면 더 어려워지겠죠. 당장 이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고 몇몇 실력이 좋지 못한 대학들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학도 마찬가지로 교육 서비스 내부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부분을 알고 교직원들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셔야겠죠. 저도 교직원들이랑 이제 온몸으로 호흡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온몸으로요? 어떤 온몸으로? 싸우셨던 거. 저는 이제 본관을 점거하러 갔고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기 위해서 교직원들은 이렇게 막고 저는 교직원들을 이렇게 뚫고 그런 걸 좀 했었죠. 덩치가 좋다는 이유로 제일 앞에 서가지고 사실은 제가 겁이 많은데 용역업체라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교직원이 신의 직장이라고 들었는데 일찍 끝나면서 돈을 교수 정도까지 많이 받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학과가 상관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학과가 상관이 있다면 어떤 학과가 궁금해요, 이거. 그렇게 진짜. 유리한 학과가 있으려나? 직원들을 자기 행정학과 아닌가요? 행정학과. 그쵸. 행정학과가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이스트에서는 성적과 점수를 공개해서 학생들의 경쟁이 심화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요즘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궁금해요. 연구 실적을 강요하고 좀 자율적인 분위기 형성을 하지 않는다는 연구원들이? 실제 상황이 어떤지, 현황이 어떤지, 실제로 그런지 그런 게 궁금하네요.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제가 지금까지 궁금증을 이렇게 물어보는 코너를 하면서 예. 이렇게 많이 질문했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궁금했던 거예요. 궁금해하더라고요. 예. 특히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또 무슨 일을 하는가 이렇게 그렇죠. 좀 물어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네? 취업을 할 때 네. 선호하는 학과가 있는지 그거를 좀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선생님 그랬습니까? 그 공채를 보면 지금 직무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행정직만 생각을 하는데 그 사서직도 따로 있고요. 또 전산급도 있어요. 전산 8급으로 만약에 서울대에 입사하는 데 있어선 각종 그 정보 처리 기사들 뭐 이런 기사 자격증이 우대 조건으로 다 나열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공업시설 뭐 여기서는 또 건축기사, 그다음에 실력 건축기사, 그다음에 또 보건환경 이쪽은 또 방사선사 관련된 변허증이 있으면 또 우대 조건이 있고요. 하다못해 시설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무술 유도한자한테 조건을 주는 청원경찰 직군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대학 시절을 다 겪었으니 그냥 사무실 학부 행정실에 있는 그런 선생님들만 좀 생각을 하는데 대학이라는 큰 집단이 운영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직군들이 요구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그냥 회사라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또 이건 진짜 좀 궁금한데 어떤 거죠? 저니까 대학생이니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그쵸, 질문인 그쵸. 것 같아요. 학교를 예를 들어 제가 서울대학교 학생이면 서울대 교직원을 쓸 때 좀 유리한가 이런 것좀 아무래도 궁금해요. 그럴 것 같긴 해요. 서울대가 안 유리한 데도 있나요? 그렇대요. 그런데요. 자기 학교 교직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중앙대 학생이면 중앙대 교직원을 쓸 때 유리한가? 작과대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죠. 있긴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이 전부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일정 부분으로 문화적으로 그냥 통용되는 수준이고 중요한 건 이제 본인 실력이 되겠죠. 학교가 실력을 뭐 담보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해볼까요? 이거는 제가 홍보대사 경험하면서 느낀 건데 보통 5시에서 6시쯤 퇴근하시더라고요. 일찍 퇴근하시죠? 진짜 일찍 퇴근하시잖아요. 근데 또 어떤 팀장님들은 7시, 8시에 퇴근하시고 그쵸. 이게 업무량이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문화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당장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업이 사라져요. 그런데 이제 교육기관은 이제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사업적인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고 아까 말했던 논문 실적이라든가 취업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챙기면서 다른 대학들과 경쟁하면서 운영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강도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매출 실적 막 이런 이원에 울고 웃는 그런 기업들과는 좀 문화 자체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또 방학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빠지게 되면 업무량이 좀 일부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제 대학의 경쟁 체제로 많이 넘어가고 있지만 근무 강도를 치면 당연하게 뭐 일반적인 기업보다는 좀 부드럽겠죠. 근데 저는 너무 또 그런 부분에만 매몰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무 강도는 제가 항상 주구장창 얘기하지만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상사의 문화, 업무 태도라든가 그런 문화, 그리고 당장 내가 맡게 될 프로젝트의 그런 뭐 시급성,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의 야근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되니까요. 또 무슨 뭐 막상 또 들어갔는데 야 나는 편하려고 뭐 지금 공무원이라든가 공무원 그다음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뭐 힘들어지지? 그럼 여기 월급도 적은데 뭐 이러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견수해서 제외하고 우리가 좀 의사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딜 가나 내 위에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다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또 어디 가나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은 다 힘든 거예요. 다. 백수영 질문 하나 해주세요. 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불철주야 쥐도 잡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교직원분들의 그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연봉 수준은 저도 보니까요. 16년도 한 사원급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대가 2,500 정도, 카이스트가 2,300 정도니까 뭐 이게 국립대이기 때문에 사실 좀 공무원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가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소문이 좀 났었거든요. 학생들 사이에 찌라시라고 하는데 교직원 연봉이 교수급이라더라. 이런 말이 근데 실제로 존재해요, 학생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그럼 조금은 낮은 수치네요. 그럴까요? 그죠. 교수 그 업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교직원들은 대학이라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고 교수들은 이제 어떤 학업 분야에 내가 그 정도의 레벨이 올라서서 전문가가 정말 누가 봐도 인정해야 할 만한 그런 전문성을 띄워야지 우리가 교수의 직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교수들이고 이런 상하탑에서 학술적인 논문을 작성해야 되는 분들이 교수님들이니까 약간의 그런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더라 알아보겠습니다. 백수영. 네, 먼저
대학 교직원 입사는 대기업 입사보다도 어렵다. 카더라. 네,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 생활을 하는 부류 중에 그러니까 그 좀 우리가 터프하고 아주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환경에 염증을 느끼는 그런 직장인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직장인들이 공무원 시험에 재도전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면 이제 완전 시험이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교직원은 기업 문화를 겪었던 나의 경험이 앞으로 학교에서 업무를 보고 조직 생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보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점을 이제 나의 무기로 삼아서 전직을 하고 이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신입으로 막상 면접장에 가면 거기 아주 굵직굵직한 경력자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면접을 보게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채용 규모가 많지는 않겠죠, 대학에서. 요즘 대학이 막 인원이 막 확장되는 그런 지금 상황도 못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문은 굉장히 좁은 문이다. 그건 확실합니다. 네. 자, 또 다른 카더라도 알아볼까요? 네. 교직원은 경력자를 선호한다. 카더라. 카더라. 그게 아마 앞서 얘기했던 그런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친구는 조직생활을 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취업은 그런 부류의 인원들이 몰리면 이제 그런 인원들이 좀 뽑히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선호한다기보다 취지는 그렇지 않은데 요즘 이 두 국립대 모두 다 NCS를 요구하잖아요. 지금 NCS 때문에 사실 제일 혜택 보는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에요. 이거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내가 학점이 한 3.3이에요. 그리고 토익이 뭐 한 800대 초반이에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과거에 절대 공기업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공기업은 당연히 한 4.0 정도 넘겨야 되고 한 900 정도 만들고 기사 한 2개 따고 필기시험 준비하고 공기업에 갔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과거에는 이런 걸 못 갔단 말이죠. 그래서 민간기업에 가서 예를 들어 어떤 공기업의 하청기업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거예요. 민간기업에서. 그런데 거기 회사 생활하다 보면 욕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쳐다볼 수 없었는데 NCS 때문에 스펙을 안 보내. 그러면은 나도 이제 지원이 가능하네. 그리고 NCS 필기시험을 보면 실제로 그 현직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시험이에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 또 신입으로 지원하는 게 지금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직시장에 어찌 보면은 좀 원래는 취지는 그게 아닌데 좀 다른 방향으로 좀 튀어나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와 카이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의 취향에 맞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저는 카이스트.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나마 이 5분 중에 가장 최근에 수험 생활을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대학을 뽑는, 그러니까 신입생을 뽑는 어떠한 대학의 인재상과 이제 대학 그 내 분위기랑 약간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카이스트를 실제로 이제 간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를 딱 뽑았을 때 서울대랑은 달랐어요. 뭐냐면 문제를 딱 하나 맞추고 칭찬을 받아서 들어갔거든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면접에서 달걀을 딱 하나 떨어뜨리신 다음에 바닥에 이 달걀의 건널비를 지금 1분 안에 계산해 달라. 그랬는데 그 분이 개수를 센 거예요. 이렇게 쪼개진 1cm, 1cm의 그 조각들의 개수가 대략 한 78개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한 78cm 제곱이 아닐까 싶습니다 했는데 그 면접관님께서 너 똑똑하다. 근데 오히려 내신이나 수능에 얽매이는 학생보다 그러한 학생들을 더 존중하는 카이스트가 오히려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정말 창의적인 인재를 뽑는구나 싶어서 저는 카이스트.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계란 깨진 걸로 똑똑하다를 판단. 저는 안 되겠네요. 저도 안 될 것 같네요. 네. 계란은 아까워서 깨트리면 안 됩니다. 맞아요. 일단 우리 백수형도 혹시? 저는 서울대학교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아까 홍인산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워낙에 그 위치들이 공고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태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우리 같은 젊은 인재들이 가서 좀 그런 구태에 물들기보다는 뭔가 좀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하면서 또 그런 혁신적인 사고방식이 서울대학교에서 이루어진다면 다른 대학들에서 당연히 벤치마킹을 하겠죠. 서울대니까. 그래서 저는 창의력 있는 그런 도전적인 인재들이 서울대학교에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두 학교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 이제 홍쌤의 팁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대학이 과거의 그런 운영 패턴만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대학의 자체적인 자구책을 노력을 통해서 개혁 활동을 많이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가끔 우리 왜 매스컴에 보면 연구실에서 벌어지는 악습 관련된 얘기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모 대학의 교수가 연구생들, 석사 과정 밟고 있는 학생들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네. 쥐어짜내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갑질 논란이 또 거기서도 벌어지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이 대학 내부적으로도 바뀔 거고 점진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그런 대학에서 업무를 진행할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대학의 변화의 흐름을 내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변화에 내가 어떤 긍정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나만의 계획과 이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 가서 뭐 교직원들의 편안한 그런 이미지에만 함몰되어 있다 하면 분명히 면접에서 좋은 결과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직업과 목표를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